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15년 전에 재혼을 해서 제가 낳은 딸과 남편이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넷이 살고 있어요. 둘 다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들이죠. 이제 올겨울이면 큰아이가 결혼을 한답니다. 제가 곧 장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이상한 요즘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패로 끝난 제 첫 결혼 생각이 나서 그 사연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조그맣게 무역업을 하셨어요. 서울의 잘 나가는 집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풍족하게 자랐죠. 남동생은 머리도 좋고 끈기도 있어서 지역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동생을 밀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지수가, 우리 지훈이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싶은데 너는 어떡할래? 지훈이만 보내면 네가 섭섭해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너도 서울 가고 싶으면 같이 보내줄게. 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서울은 가고 싶어. 그래도 가도 돼? 내가 지훈이도 잘 챙길게. 라며 서울에 가고 싶어서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는 아버지와 상의 끝에 저희 둘 다 서울에 보내기로 하셨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님 간섭 없이 둘이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청소나 빨래도 그렇고 살다 보니 전구 하나 가는 것도 어렸던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낯설었죠.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저희가 먹을 반찬을 두고 가셨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엄마가 많이 아프셨고 전처럼 자주 오지 못하게 되셨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원래 요리 좀 하잖아. 안 그래도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 내가 지훈이 잘 돌볼 테니까 엄마는 얼른 낫기만 해. 네가 고등학생이라 더 중요할 때인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그리고 서울 온 것도 원래 나보다 지훈이 때문인데 뭐.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요리에 관심도 많고 간단한 건 가끔 해봤지만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하려니 이런저런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제가 해주는 걸 맛있게 먹었어요. 누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좀 미안하네. 그래도 누나가 있으니까 난 좋아. 외롭지 않고. 누나 공부는 걱정하지 마. 누난 그렇게 잘할 생각이 없거든. 그럴 머리도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마. 기본은 해야지. 우리가 둘 다 서울에 온 보람이 있지. 예전에 삼촌들 말 못 들었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데 취직 못하고 사업할 능력도 안 돼서 후회된다고 했잖아. 아빠가 부럽다고 말이야. 나 챙기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누나도 공부해. 라며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머쓱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문제집도 풀어보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전보다 더 집중했죠.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전에는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예 포기했었거든요. 기본만 하면 된다는 동생 말이 뭔지도 알았죠. 누구든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날 복습만 잘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였어요. 동생은 전교등수에 들 만큼 공부를 잘했고 저도 성적이 오르니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서울에 보낸 보람이 있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3이 돼서 진로를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무역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나중에 창업을 하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는 일단 경영학과에 가기로 했어요. 제 성적으로 아주 좋은 대학은 무리였지만 중위권 대학에 갈 성적은 됐거든요. 부모님은 재수각고 하고 좋은 데 넣어보고 안 되면 재수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데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무난히 합격을 해서 대학생이 됐죠. 처음에는 애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2학년이 되고 동생은 고3이 되었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놀 때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동생도 챙기고 집안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에 새벽에 일어나 동생 도시락을 싸고 학교 조교실로 알바를 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창업을 하겠다는 저의 꿈은 바쁜 현실 속에서 잊혀져 버린 거죠. 그 무렵 아버지는 회사를 접고 시작하신 투자가 잘 됐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에 나눠서 투자를 하신 건데 대박이 난 거예요. 지숙이 네가 회사 가지 말고 아빠 돈으로 창업하라니까. 아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경험도 없고 회사 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사업하겠다고 하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먼저 회사 일부터 배우고 차근차근 할게요.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아버지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겁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는 마음이 생겼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1년 정도 지난 후 남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어떤 남자와 사귀게 됐어요. 저희 회사 거래처인 대학병원 의사였는데 제가 보고 한눈에 반했죠. 처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가고 연락도 해서 사귀게 됐는데 6개월 정도 사귄 후부터는 남자가 먼저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숙씨, 우리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우리가 차라리 매일 같이 있으면 돈도 더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 나랑 계속 사귈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결혼해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다는 건데. 왜요?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나랑은 그냥 즐기기만 하고 결혼은 사업하는 사람이랑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겠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놀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아빠 지금은 투자만 하시지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도 석호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요. 하지만 남자는 나를 만날 때마다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고 저는 이러다 이 남자가 나한테 지쳐서 떠나면 어쩌나 싶어 결국 그러자고 했어요. 남자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홀어머니라 아들에게 집착이 강할 것 같아 긴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인사를 갔더니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혼수 1억하고 석호 외제차는 해와야 된다. 나보고 사고방식이 낡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의사한테 시집 오려면 열쇠 2개, 3개 이런 얘기를 다들 해. 난 그거에 비하면 정말 소박한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진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사람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 지숙씨 놀라겠네. 지숙씨 집 그렇게 예의 없는 집안 아니야. 아버지도 사업하셨고 남동생은 지금도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렇죠 지숙씨? 라는데 우리 집에서 혼수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의사사회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혼수 문제로 그 집에 가서 괜히 눈치 받는 거 싫어. 해달라고 하는 건 깔끔하게 다 해가지고 가.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취급을 받아? 넌 걱정 말고 결혼식 준비나 잘해. 라시며 남자 어머니가 해달라고 한 밍크코트에 비추에 옥 보석 세트까지 전부 맞춰서 보내셨어요. 저는 제 결혼이 꼭 돈하고 맞바꾸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나이 든 부모님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어쩌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이부터 낳으라고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아이 가질 생각해. 늦게 가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석화한테 건강한 후계자를 만들어주려면 빨리 해야 돼. 어머니, 아이라는 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다고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얘 봐라. 너 어디서 그렇게 따박따박 대드니?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네가 좀 집이 산다고 나랑 석호 우습게 보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다. 아주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데 체주가 용하구나. 니들 잘 사는 사람들은 남 무시하는 게 보통인가 본데 우린 아니다. 어디서 그렇게 가정교육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는 거냐? 시댁도 못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번번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나마 자기 어머니가 깐깐한 걸 알고는 있더라고요. 당신이 고생 많은 거 알아. 엄마가 좀 생각이 옛날 스타일인데 어쩌겠어. 노인한테 고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거야 나도 알지만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그렇지. 시간 더 지나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익숙해질 거야. 그나저나 난 요새 병원 근무가 너무 힘들다. 대학병원 내 정치질도 빡세고 동기들 하나 둘씩 개원하기 시작하는데 부럽더라. 당신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잘해서 나 개원하는데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되잖아. 당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생각이라니.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개원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아빠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어디에 개원할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한 달 수입은 얼마 예상한다. 이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 진짜 그렇게 빡빡하게 굴 거야? 설마 장인어른이 사위인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피곤하게 구니까 우리 엄마도 속상해서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나도 섭섭하려 그러네. 라며 도리어 삐져서 다음날까지 저한테 말도 안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만 같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제가 대충 개원 계획서를 짜서 친정으로 들고 갔어요. 사위가 병원 낸다는데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하고 싶으면 자기가 와서 당당히 말해야지. 널 내세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이가 요새 많이 바쁘대. 병원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제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알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고 남편은 신이 나서 대학병원 관둘 준비를 했고 강남에 상가를 알아보고 개원 준비를 할 무렵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친정에서는 다들 축하해줬는데 그렇게 닥달을 하던 시어머니는 너 이제부터 정말 뭔가 좀 조심해야 된다. 첫 아이가 유산 잘 되는 거 알지? 어디 나서고 돌아다니지 말고 남편이 하는 일에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네가 입이 좀 방정이잖냐. 그러니까 개원도 출산도 잘 되려면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라며 겁만 주더라고요. 저는 입덧도 심했고 몸이 잘 붓고 힘든데도 개원했다고 맨날 느는 남편한테 한마디 하소연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진 다음부터 눈에 띄게 저하고 멀어졌어요. 아예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아니, 자기 부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환자들 비위 맞추고 간호사들 달래고 그러고 들어오면 쉬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또 징징대잖아. 누가 개원하랬어?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한 거면 그만한 각오는 했어야지.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라며 크게 싸움만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낳던 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있는 앞에서 같이 입원했던 여자는 아들 낳아서 그 시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손잡아서 정말 좋겠다. 아니, 딸이 뭐가 어때서요? 손녀는 그 집일 줄 안 섞였대요.
라며 평소 얌전했던 엄마가 버럭 화를 낼 정도로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병원에 와서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셨다면서요. 뭐 저희보다 잘 사니까 그러시는 거 이해하겠는데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 자네 지금 지숙이 몸 풀고 딸러 한 대 와서 축하하고 고생했다는 말보다 나한테 따지는 게 더 급한가? 그리고 말끝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어쩐다고 하는데 그러는 자네 집안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무례한 건데? 저희가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라며 엄마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싸우기도 싫어서 아예 고개를 돌리고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막장 집안에 시집 온 것 같다고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아이도 있고 어떻게든 잘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3살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투자 손실을 크게 입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신세가 되자 남편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나한테 정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 이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마. 우리 친정 망하니까 이러는 거 다 알아. 그래, 도장 찍고 다시는 보지 말자. 내 평생의 가장 큰 실수가 당신한테 반한 거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활비를 헤프게 쓰고 남편 뒷바라지를 안 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를 거의 못 받게 만들었어요. 너 나한테 서운할 수도 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법적으로 확실히 해놔야 네가 나중에 양육비니 뭐니 딴소리 안 할 거 아니냐? 라는데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댁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일은 힘들게 되고 잠시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지만 제 동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당시 뜨기 시작한 벤처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는 걸요. 아이를 낳은 후 이미 마음이 식은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고 그건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돈을 잘 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보였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가려고 노력한 거 다 알아. 근데 저런 사람들하고는 연을 끊는 게 더 낫다. 세상 사람들이 애 딸린 이혼녀라고 하는 게 뭐가 어떠냐? 남의 말보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 엄마는 저와 딸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투자 손실은 우선 동생이 메꿔줬고 그 사이 주식과 부동산이 잘 돼서 아버지는 빚을 다 갚고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수가, 이제는 너도 네 일을 해봐도 될 것 같지 않냐?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느니 망해도 내 딸한테 투자해보고 싶구나. 라며 저보고 일을 해보라고 밀어주셨어요. 저는 그제야 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갔던 게 떠올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시 웰빙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던 터라 친환경 건강식품은 강남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점점 번창해 갔어요. 저희는 건강 곡물과 김을 중심으로 종류를 늘려갔어요.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저는 나름 고비를 잘 넘겨가며 사업을 계속했고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희 회사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들어갈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는 3층 정도 쓰면 되니까 누나네 회사가 들어오면 어때? 그러면 나야 좋지. 나도 건물 사는데 보탤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그냥 같이 있자는 건데 뭐. 그래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어차피 우리 회사 들어있는 보증금 뺄 건데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낼게.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 결국 동생은 제 말대로 하기로 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건물을 찾은 끝에 저희 회사와 동생 회사가 쓸만한 아담한 건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날을 잡아서 같이 부동산을 찾아갔죠. 저희에게 건물을 보여준 중개인은
어떻게든 저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동생이나 바빠서 괜찮다고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그럼 다른 날이라도 먹자며 기어이 저희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헤어지기 전 중개인은 사장님들 그 건물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제가 주인한테도 잘 말해서 더 좋은 조건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사장님들 잘 사귀어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듣자 하니까 아버님이 부동산 투자도 하신다던데 저희한테 연결 좀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디쯤 왔어요? 빨리 오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다 왔잖아요. 말씀하신 선물 찾아갖고 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와 동생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절 알아보더니 놀라서 입만 벌리고 서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은 시어머니 손에서 쇼핑백을 뺏듯이 가져와 저희에게 건넸어요. 이거 약소하지만 사장님들하고 부모님 쓰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선물을 받아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저와 딸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별일은 없었고 우리 세연이 얼마나 컸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와봤어. 이렇게 오실 수 있는데 이제야 세연이가 궁금했다고요? 그걸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제 팔을 붙잡으며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구니?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하자. 응? 혹시 잊으셨어요? 제가 양육비 달라고 할까봐 저보고 가정 소홀히 했다면서 돈도 못 받게 만들었잖아요.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한 사람하고 제가 무슨 차를 마셔요?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다. 잘못했어. 니네 부모님한테도 잘못했고 내가 몇 번이고 사죄하마. 할머니,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보세요. 라며 냉정히 끊어냈죠. 그랬더니 다음 날에는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과 달리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나 세연이 한 번만 보게 해줘. 어떻게 컸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랑 내 동생 건물 보러 간 다음에 이러는 거 너무 속보이잖아요. 세연이가 그쪽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기 그래도 당신이 나 많이 좋아해서 결혼했잖아. 그런 마음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나 봐주는 셈 치고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차용증이라도 써서 줄게. 그럼 그렇지. 돈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네. 그때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어떻게 또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이 나와? 그것도 8년이나 지나고 보는데 이봐요 아저씨 정신 차려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매몰차게 끊는데 딸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전 남편은 딸을 붙잡고서 지수가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나 얘 아빠잖아. 그런 사람 부탁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잖아. 애 생각해서라도 마음 풀어. 너 당장 그 손 못 대? 세연아 이리 와. 라고 하자 딸은 전 남편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했고 전 남편은 딸은 놔주지 않았어요. 세연아 내가 아빠야 아빠. 이거 나요. 딸이 소리 지르자 전 남편은 놀라서 아이를 놓았고 딸은 얼른 저한테 안겼어요. 당신은 얘 아버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돌아가. 아니면 경찰 부를 테니까. 라고 엄포를 놓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병원 운영을 허술하게 해서 환자도 다 놓쳤고 재혼한 다음에 환자와 바람을 핑계 들켜서 이혼을 당한 후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중개인 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다른 병원의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더군요.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연락을 하며 찾아왔지만 저희는 아예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전 남편은 딸아이가 놓으라며 소리 지른 게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해서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지방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는 몇 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그 후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의 행복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